네,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어느 종목군에 돈이 흘러가는가 그동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왔는데요. 지금 시장 전반에서 돈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키포인트 먼저 잡고 세부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는 걸로 오늘 순서는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수에 대한 이야기, 전체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사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오늘 지금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보면은 300억 원 정도 매도 우였다가 개인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반대 매매 성격인지 추가적으로 바닥을 열어놔야 되는 건지 지금 하락 자리에 대한 냉철한 판단 먼저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예, 신용 담보 물량이 좀 회피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담보 비율을 계속 건드리니까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이 이제 가장 약한 고리죠. 신용 반대매 그러니까 뭐 매도를 해야 담보 비율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좀 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좀 가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6일서부터 21년 6월 26일까지 뭐 증시가 계속해서 랠리를 좀 보였죠. 그래서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 3,316포인트일 때 예탁 자산이 67조였거든요. 근데 신용 물량이 23조 7천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때 증시가 고점인데 신용 물량이 늘었냐 줄었냐 시차를 두고 더 줄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증시는 되려 둔화를 했는데도 작년 이맘때죠. 9월 정도에 신용 잔고가 사상 피크를 찍는데요. 그때 예탁 자산도 피크를 찍습니다. 73조까지. 예탁금 대비 신용 물량이 한 25조니까 한 34% 정도 물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물량이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매물 출회가 됐던 게 바로 전에 7월 달의 조정이었죠. 7월 달 조정에 2200까지 증시가 내려왔을 때 2292포인트를 찍은 날 역사적으로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 신용 물량이 예탁금에 비해서 31%입니다. 고객 예탁 자산이 55조였고요. 신용 물량이 17조였으니까 사상 최고 25조를 찍은 다음서부터 한 8조 정도가 매물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냐? 그게 중요한 때인데요. 그때는 패닉 셀링이 나와서 저점을 확인해 준 거고요. 지금은 아직 패닉 셀링이 오늘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저께까지만 해도 패닉 셀링 물량은 아직 안 나왔다. 저번만큼의 신용 물량이 나오려면 약 30% 언더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탁금이 많이 줄었죠. 51조까지 줄었고 신용 물량은 19조 가까이 됩니다. 18.9조. 그래서 패닉 셀링이 아직 나타나려면 시차를 두고 나타나겠지만 이번 주 내에는 패닉 셀링이 나오고 그 패닉 셀링이 나온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닥 잡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지금 정도 수준에서 더 바닥을 봐야 된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개인적으로 바닥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뭐 신용 물량에 대해서만 가늠을 한 거고요. 왜 이런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냐면 증시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신용이고 뭐 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담보 비율을 주식이 싸든 비싸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물량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뭐 주식이 패닉에 매도한 적정 주가에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러한 경험들을 2020년 3월 달에 했었고 올해 7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사실 사이드카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러한 때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나면서 바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신용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선택의 폭이 조금 좁으시겠지만 만약에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이번 주 장에서는 이사님 저희
투자자분들 관망하면서 어떻게든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내려가면서 바닥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액션이 필요하다고 조언 주실까요? 항상 뭐 약한 고리가 털려 나갈 때가 바닥이었으니까 저번에 6월 달에 바닥을 확인했던 것은 어떠한 시그널이 있었냐라고 하면 CPI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 소화하면서 나스닥이 먼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하락폭이 2%대 시작해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닥 확인은 그러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닥 소화 과정 아직 뭐 단기간에 있긴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이사님 저희 종목에 포커싱 된 이슈들 오늘 많이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지금 오늘 구간에 이사님 종목에 포커스 맞추고 이슈와 모멘텀이 있다면 오늘 짝에서라도 손을 뻗는 그 결단 해도 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여쭙고 싶네요. 예, 뭐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싼 가격이니까 그 호흡에 맞춰서 주식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투자자라고 하면 시간을 좀 두고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시장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주도력을 가졌던 섹터가 있습니다. 신조어까지 탄생을 했죠. 태조 이방원. 이 키워드로 묶인 종목들이 주도하면서 쭉 올라왔다가 오늘은 지수 대비 유난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에 일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적인 메리트에 부각된 종목을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이전에 주도력을 가졌던 종목을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이전부터 소외가 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 두 갈래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도력을 가졌던 쪽부터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 리포트가 나온 쪽은 방산주 중에 저희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방산 수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주인공 현대 로템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이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런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일단 지수 하락에도 비밀병기라고 하고 있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일단 흘러내리기는 했지만 일단 루마니아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K2 전차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도 랠리가 있었죠. 루마니아, 노르웨이와 함께 이집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을 크게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협력 논의에 대한 모멘텀만으로도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도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현대 로템과 같은 경우는 철도주로 유망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조금 더 커지면서 사업 구조 단단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요. 현대 로템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캐시카우, 철도 쪽이 있고요. 그리고 방산에 대한 것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투트랙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먼저 옥석 가리기에 해당이 된다면 괜찮은 진주인지 궁금합니다. 현대 로템도 살짝 봐주실까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다시 주도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같이 첨언 부탁드릴게요. 예, 뭐 예전서부터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들은 사실 시차를 두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1차 랠리가 나오고 1차 랠리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한 달에서 한 1분기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실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상식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좀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현재 시점은 우리가 눈높이를 높여놨는데 그 실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에 글로벌 악재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떠한 종목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눈높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차화정이 그랬고요. 그 이전에는 화장품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뭐 면밀히 살펴보면 2011년도, 12년도 그때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글로벌리 방산에 대해서 결국엔 국방비 증액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도 2조 8천억 벌던 회사가 올해 3조 1천억으로 벌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도엔 4조가 넘게 벌 것으로 매출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가이던스인데 올해 한 59.4% 정도 성장해서 영업이익 작년에 800억 하던 회사가 올해 1조 2천억 정도 이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 2조 4천억까지, 아니 2,4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 숫자를 기억해 두셨다가 2,300억 이상의 가이던스 눈높이를 높이는 리포트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재차 상승하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61선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61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때는 주도주가 가격 조정을 줬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편승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경우에는 주도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수출주로의 모멘텀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넓게 볼게요. 이사님, 태조 이방은 좀 넓게 보면은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신저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개인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졌을 텐데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어떤 조언 이렇게 내리는 장에서는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성장에 대해서 사실 뭐 지금 현재 의심하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경기 둔화에 대해서 자동차를 소비자가 살 여력이 있냐? 거기서 먼저 탈락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는 계속해서 견조했었죠,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수요를 꺾겠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있냐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방이 어려운데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지만 예전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냐를 놓고 봤을 때 글로벌리 일단 추스르기 바쁜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원자력과 2차 전지가 조정폭이 좀 더 깊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러면 지금 조정의 골이 가장 깊으면은 단기적인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리스크가 클까요? 단기적인 대응은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오늘 방산 쪽에서 한 종목 봤잖아요. 태조이방원 넓게 중에 한 종목을 담으십시오라는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밖의 종목을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조언을 주실까요? 궁금하네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고민이 그거일 것 같은데요. 먼저 뭐 반도체라든가 기술주들 낙폭이 크잖아요. 이 종목이 리바운딩 됐을 때 가장 크게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태조이방원이 올라올 것이냐 거기에 갑론을박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는 항상 그랬듯이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서 올라옵니다. 그럴 후보군들 중에 내년도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는 쪽을 먼저 밸류에이션을 좀 따지셔서 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 색깔을 알기 힘들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준비를 하셨다가 시장의 반등이 빨리 나올 때 요번에 어느 쪽이 나오는지 시장의 컬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면밀히 관찰하셨다가 그쪽에 편승하는 게 시장 반등 시에 열매를 같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베팅을 하지 말고 일단 돌아섬이 확인이 됐을 때 고개가 들렸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볼게요. 워낙 시장의 흔들림이 크다 보니까 맨날 이럴 때마다 질문 드리는 거지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요 포커스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력성 어느 쪽 주도로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저희 힘을 줘볼까요?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올라왔던 종목은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시장 첫 반등 시에는 낙폭 과대주가 올라가게 마련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가벼운 중소형주가 먼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한 템포를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거기서는 주도주 역할이 좀 명확히 갈리기 때문에 그 시차를 두고
시간차 공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중소형주, 탄력 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 준비한 종목군이 하나 있어서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슬라 AI 데이가 9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부분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많고요. 이슈에 따른 탄력성이 좋습니다. 테마로 보냐 실적주에 대한 그런 논란은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이벤트를 앞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서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안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 주기도 하면서 이슈를 안고 있는 탄력성 좋은 중소형주가 여기에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겨우 개화기도 안 된 너무너무 초창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주도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반기 이쪽 보는 리포트들도 이렇게 하락장 나오기 전에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짧게 이사님의 뷰 궁금하니까요. 공유해 주시죠. 예, 뭐 테슬라 AI 데이는 이미 알려진 소재고 그 소재가 나오면 만약에 뭐 이벤트는 이벤트로 대응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이벤트로 인해서 뭐 난 지금 알았는데 주식을 살래라고 하는 투자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제품이 공개가 되면 환호는 하겠지만 어떠한 로봇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물음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력을 대체로 하고 대량 생산의 효율적인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로봇, 그러한 로봇이 필요한 거겠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서비스에 필요한 로봇 등이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산업 개화기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우선적으로 실적 퍼포먼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의 태동기 때는 피크아웃 논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품 단가가 비싸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성숙기 때 CR이니 뭐니 해서 부품 단가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 개화기이기 때문에 부품 단가를 충분히 마진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감속기, 제어기, 모터 이러한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기업들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최근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자라는 로봇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자리를 바라볼지에 대한 꿀팁들 얻어봤습니다. 이사님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